그리고 요 문법 개념 책도요. 다음번 수업 때는 바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네, 지금이야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뭐 개념을 정리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 들어갈 또 문법 이제 개념서에서는 그때는 문제, 뭐 실전 문제 풀이 부분들도 있고요. 뭐 대신형도 있고, 뭐 이제 수능형도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물론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긴 할 거지만, 네, 그때는 이제 문제 풀이를 좀 기준으로 좀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재가 하나 더 새 걸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는 살짝 튜토리얼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면은, 다음번부터는 네, 살짝 실전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몇 주를 했었더라고요? 한 7주 했나? 7번째인가 8번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2달 동안은 튜토리얼 잘 열심히 나가신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실전이야. 인생은 실전이야 임마. 아무튼 그렇게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법 단원이 이제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파트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열심히 뭐 품사나 뭐 아니면 형태소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굳이 배기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의문에서 외워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긴 너무 많죠. 이해를 해야 될 게. 근데 그게 훨씬 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내신에서 문법을 공부할 때든 아니면은 뭐 이제 모의고사에서 언매를 선택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쭉 묶어서 가야지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하면은 뭐 외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외우는 거 좋아해요? 혹시라도 있어요? 그럼 변태인 거예요. 보통 다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공부 안 좋아해요. 공부 좋아하세요 혹시? 너 그거 아니? 그래, 없단 말이야. 예. 저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적게 최대한 머리 덜 쓰는 방향으로 이해가 되면 거기에서 쭉 적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의문에서도 즉 의문을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중간중간에 뭐 품사와 관련된 부분과 혹은 형태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뭐 좀 고생하면서 했던 뭐 어간과 어미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의문 원래는 언제 배우셨죠? 3학년 1학기 때 배우셨나요? 맞나? 3학년 2학기? 2학기 때 배웠어? 응. 그럼 일단 의문의 정의가 뭐였죠? 의문의 정의. 의문의 정의. 왜 웃는 거야? 자, 의문의 정의라고 한다면요. 그래요. 벌써 까먹으셨겠죠? 벌써 까먹으면 돼, 안 돼. 6개월 전에 한 건데. 그럼 까먹지? 일주일 전에 한 것도 까먹는데, 그죠? 자, 아무튼 얘는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뜻을 구별해준다라는 포인트. 뜻을 구별해준다. 그리고 소리의 최소단이라는 거. 이 2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2개를 다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그쵸? 자, 요것만 기준으로 해도 지금 자 앞에 있는 자음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졌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요 친구만 달라졌어요. 그쵸? 요 친구만 달라졌어요. 자, 우리가 정확히 모음만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뜻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뭐라고 하냐?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 2개.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말고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꿔도 자음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요 2가지의 기준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2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음소라는 말이 있고 운소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소, 운소. 들어본 적 있어? 지금 들어봐. 그러면 요렇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냐면 요건 들어보셨죠?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들어봤어?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자, 분절음은가? 비분절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분절음운이라는 부분이 음소예요. 음소. 얘를 우리가 음소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분절음운을 운소라고 불려요. 요거는 나누는 부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분절음운이라는 것은 뭐야? 나눠지는 거야. 우리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한 음운이라서 이런 애들은 뭐냐면 요런 친구들이에요. 요런 친구들. 이거 구분 가능하잖아. 맞죠? 얘랑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있냐면은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 얘네들은 눈에 보이고 구별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여기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음운이겠어요? 분절 음운이 구별이 가능하다 한다면은 비분절 음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음운들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런 애들은 뭐가 있냐면요.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리에 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어떤 억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이렇다는 얘기는 얘가 소리가 기냐 적냐 혹은 억양이 어떻냐에 따라서 뜻이 어떻게 된다고?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장단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눈이라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눈은 뜻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이 뭐 신체에 해당하는 눈이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펄펄 내리는 자연현상 눈이 있겠죠? 이 둘이 뭐가 다르냐면 소리 장단이 달라요. 소리 장단이 달라요. 자, 여기 지금 여기는 그 107페이지 한번 볼게요. 107페이지. 여기 보면은 운소의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눈 이거 적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 일부인 눈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눈은 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체의 눈을 눈 이러지 않고 눈을 눈이 내리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구분이 어렵다고. 구분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억양 기준으로 한다 치면요. 자, 이번에 억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똑같은 문장이어도 어떠한 억양이냐에 따라에 뜻이 달라질 수가 있죠. 밥 먹었어. 근데 나 먹었다는 얘기야. 사실이 적시한 거예요. 그죠? 밥 먹었어? 그러면 이제 의문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억양이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 비분절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서는 이것들이 다 그냥 자료로 나와 있어요. 자료로 나와 있어가지고 푸는 데가 어렵지가 않은데, 자, 내신에서 나오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러한 얘들을 외우셔야 돼. 아까 눈 뭐 짧은 거, 눈 긴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저기도 이제 또 뭐가 있어? 뭐 말, 그 다음에 말 긴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만약 학교에서 그걸 프린트를 던진다면 이러이러한 뭐가 있으니까 소리의 장단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라고 만약에 프린트로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뭐 그렇다는데 외워주셔야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고. 자, 오늘은 그냥 제가 뭐 자음과 모음 체계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교체까지 할 수 있으면 교체까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자음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음 체계를 어느 정도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살짝 기준이 조금 네, 용어라든지 기준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음 부분에 보시면요. 105페이지 기준으로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좀 바꿔줘야 돼요. 네,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표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비문학 할 때도 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기준들을 기억해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조음 위치라고 할 거예요. 조음 위치.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소리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음 방법이라고 나눠줄 거예요. 조음 방법. 용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뭐 두 입술, 뭐 윗잇몸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저걸 밑에 뭐 순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음이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입술끼리 부딪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입술,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양순음. 그죠?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윗잇몸 혀끝을 요걸 우리가 설단음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요렇게 잠깐만 맞아 여기요. 여기를 우리가 시조음이라고도 해요. 시조음 뭐 설단음이라고 하셔도 되고 시조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센 입천장에 이제 맞닿는 부분 거기들은 우리가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경구개음.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혀천장에서 조금 더 말랑말랑한 부분들과 맞닿은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목청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후음이라고 해요. 후음. 자, 원리를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발음을 하는 방법, 발음들이 맞춰지는 맞춰지는 이 위치들이 입술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목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입술 뒤에 뭐가 있어요? 잇몸이 있죠? 잇몸 그보다 뒤에 약간 딱딱한 뭐가 있어요? 입천장이 있죠? 경구개음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혀를 뒤로 내빼시면은 뭐가 있어요? 좀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것도 따라해 보시죠. 자, 연구개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목청이 있어요. 혀가 목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했을 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는 두 가지. 뭐였냐?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말 그대로 얘는 뭐야? 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울리는 소리.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울림 소리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들은 기억은 해두셔야 돼.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데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후에 교체해서 한번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요 부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울림 소리라는 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눠진대요. 자, 파열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지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지는 발음. 터지는 발음. 그럼 마찰은 말 그대로 뭐야? 뭔가 끌리는 발음이죠. 뭔가 마찰이 돼서 끌리는 발음이죠.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근데 파차름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터졌다가 나중에는 예, 끌리는 이런 발음을 파차름이라고 해요. 각각에 대한 그냥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파열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 얘네들 발음할 때마다 뭐가 터지는 거 가능해요. 침이 터지는 거 가능하죠. 파타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배려하는 자리에서 제가 혹시 묻을 수 있으니까 파타카 하면 이렇게 파팍팍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터지는 발음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자 마찰음은 말 그대로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시읒이 있죠, 시읒, 그죠? 시읒과 쌍시읒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히읗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끌린다 쌀 때마다 쌀 때마다 뭔가가 자꾸 공기가 자꾸 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요런 포인트가 이제 마찰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파찰은 건 뭐야? 처음에 좀 강렬한 느낌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지금 파찰음 같은 경우는 뭐야? 기본적으로 지읒이 있습니다. 지읒이나 뭐 쌍지읒이나 치읒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어때? 처음에 막 뭔가 막 강한 느낌 딱 되잖아요. 강한 느낌이 들다가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발음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파찰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아까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있었어요, 그쵸? 맞죠? 예사소리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기본음이에요, 그죠? 기본음,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된소리는 쌍자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헷갈리지 않을 확률이 있지만 나중에 탈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락 절대 아니고요. 네, 이게 교체입니다. 왜? 얘가 어디 있기 때문에 자음, 체계에 온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로 취급해준다는 거야? 하나의 자음으로 취급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요, 우리가 의문의 개수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자, 의문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요 상황에서의 의문, 하나하나를 의문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의 개수를 의문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했으니까 의문의 개수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죠? 요 친구도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이에요. 자, 근데 얘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일까? 두 개죠? 왜? 그쵸? 얘는 음가로 취급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음가 취급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다시 넘어가면요. 얘도 마찬가지 의문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예요. 왜? 자음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자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얘는 한 개예요. 자음군과 다르죠. 자음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문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근데 자, 이런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문제를 풀게 되면 또 틀려요. 그걸 또 물어본 적 있었죠. 내가 누구들 여기 분들 중에 누구 하나 있었는데 이거 탈락 탈락이 아니라 이거 교체 아니에요? 뭐 교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탈락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음가의 개념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거 또 이제 울림소리가 있었습니다. 울림소리에서는 자, 울림소리도 뭐야 마찬가지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별 어려운 게 없었죠. 코에서 나는 소리, 뭐 흘러가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비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외울 때에는 자, 여기가 양수음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미음에 여기에 둬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치조음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유음 같은 경우는 치조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음책에는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일단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 제가 이따가 추후에 얘기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로 우리가 교체를 애지간한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체를 애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워드려도 될까요?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쪽 볼 건데. 자, 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가 있었죠? 뭐랑 뭐가 있었나요? 아세요? 모음 두 가지 있어요. 알아? 뭐? 앞에 있는 모음, 뒤에 있는 모음이 있다고? 그게 뭔 말이지? 그거는 단모음 체계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발음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지, 그거 갖고 와야죠. 단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이상 발음할 수 있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모음 체계라고 한다면은 단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자,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말하면서 나오는 게 그게 거기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많이 외워보셨을 거예요. 그쵸? 보통 이렇게 아마 이렇게 외워주셨을 거고, 그지? 여기에 관련된 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만 아시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갖고 가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혀의 높낮이, 그죠? 혀의 높낮이. 자, 여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나왔을 때는 뭐였죠? 이렇게 나왔을 때 혀의 앞이냐 뒤냐잖아. 그죠? 혀의 앞뒤.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하나 더 갖고 가야 되죠? 뭐가 이걸로 갖고 가자. 자, 요거는 뭐였죠? 입술. 뭐 모양이에요, 그죠? 입술 모양.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당연히 고중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평순 원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전설 후설, 뭐 이것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실 요 전설 후설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자, 우리가 혀의 높낮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혀의 높낮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혀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입의 모양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맞죠? 그럼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잖아. 점점 커지잖아. 그죠? 맞죠? 근데 그에 비해 얘는 조금 구분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살짝 되는 거지만 이건 아마 파악이 좀 어려우시지만, 근데 요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혀의 높낮이, 즉 입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뒤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요것만 봐도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전설 후설 모음 관련된 거고, 여기는 말 그대로 입술 모양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 왜 뭐 하고 있어? 연습하고 계신 거야? 실전 연습?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모음. 자, 우리가 이중 모음을 들어갔을 때 여기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괜찮니? 지현수 괜찮아? 자, 이중 모음은 그럼 이제 발음이 두 가지로 된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중 모음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단모음을 베이스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은, 들어봤어요, 이거? 이거 알 것 같은데, 이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반쪽짜리 모음. 반모음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 이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뭐 말을 못 하겠어? 자. 반모음이 뭘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반쪽짜리 모음입니다. 반쪽짜리 모음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새끼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쓸 수 없어요. 그죠? 혼자가 안 돼요. 혼자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단모음과 결합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떠한 단모음이 있냐에 따라서 이중모음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이중모음의 양상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106페이지에 보면요. 요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아계열이 있고 오계열이 뭐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앞으로 요렇게 배울 겁니다. 아계열은 우리가 J계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오계열은 우리가 W계열이라고 할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의문을 배운다면은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 발음을 기준으로 갖고 간다 보시면 돼요. J계열, 이런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W계열, 우와, 와, 물에서 하는 거 있어, 막. 가래 끓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식만 좀 마시면 됩니다. 식만 좀 마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아까 J계열 제가 아까 뭐였어요?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 단모음 계열 등 중에 단모음이 이거 반모음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일단. 자, 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어가는 모음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아가 들어가겠죠? 그죠? 아가 들어가고 여기서 플러스, 자, 반모음 이를 얘기할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표기상으로 구분을 해보자고. 이 새끼는 반모음이라는 표기상으로 구분을 해보자고. 근데 이 반모음이라는 친구는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그대로 결합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합이 된다는 거야? 얘가 변형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변형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옮겨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괜춘? 문소희 씨 괜춘? 괜춘? 그럼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따가 방금 요거 말고도 나온 여 같은 경우도 같은 걸 이제 갖고 갈 수 있죠. 어에다가 요 부분이 들어가고요. 반모음 요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요나 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니?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얘도 그럼 J계열입니까? 지금 여기 없죠? 있네요. 다행히 있네. 얘도 J계열이죠? 왜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기본 베이스 뭐야?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아겠죠? 그죠? 아에다가 반모음이 두 개가 들어간 거겠네? 그죠? 그죠? 요거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는데, 각각 여기 한번 가고, 여기 한번 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로 갖고 가셔도 돼요. 이걸로 갖고 가도 무방해. 어차피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면 여기에서 갖고 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로 갖고 가시는 게 맞겠죠? 맞죠? 여기에서 반모음이 추가돼서.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음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이 얘라고 한다면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에라는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 기약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해는 방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J계열 모음을 막 외우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단모음 체계만 알고 계신다면은 그냥 거기다가 반모음만 띵 넣어서 그냥 나오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자,
우리 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얘네가 활용된 부분들을 봤을 때, 활용된 부분들을 봤을 때 보통 이 친구 빼고 다 됐던 것 같아, 그죠? 이 친구 빼고 다 됐던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W 계열 할 거예요. W 계열. 그러니까 뭐가 베이스라고? 오나 우가 베이스긴 한데, 자, 베이스긴 한데, 우리가 거기서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와 같은 경우.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을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너 아까 O 플러스 R라고 했지? 그죠? 학교마다 프린트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나눠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찾아가면 뭐가 있어요? 단모음이 아주 적절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다가 반모음, 얘가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죠? 자, 이거 뭐였냐? 왜? 또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기존에다가 하나 더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워나 왜도 마찬가지, 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뭘 갖고 가시면 돼요? 위를 베이스로 한 다음에 반모음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왜 같은 경우도 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베이스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 얘기할 때 J 계열과 W 계열 얘기할 때 이거 그냥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전혀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렇게도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뭐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게 있고 하향 이중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상향 이중 모음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하향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의밖에 없습니다. 의밖에 없어요. 됐나요? 이거밖에 없어.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갖고 가셔야 되냐? 아까 제가 자음책에 거기 부분 좀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하고 대신 20분 시기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왜?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죠?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지금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왜? 아니, 자음책이 지금 했잖아. 흐름이 좀 있길래. 그래서 그거 좀만 해볼게요. 자, 우리 자음책의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좀 더 크게 써줘야겠다. 자, 좋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고. 정확히 이 부분 보이실 거예요. 보여요? 거기 밑에? 표에? 비읍, 디귿, 기역,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 여기, 그 다음에 밑에 리을. 제가 된소리랑 거센소리는 다 뺀 상태에서 대표음만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 요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오시나요? 느낌이 좀 오세요? 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외웠던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 교체라는 걸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교체라는 거. 의문의 변동 현상이잖아요. 이제부터. 그쵸? 자,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그냥 뭘까요? 의문의 변동이 뭘까? 우리가 표기한 것과 달리 발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문의 변동을 왜 쓰는 걸까요? 이건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발음 편하려고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국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우리가 국밥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혀 아파요. 혀가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아기도 하고 애기도 하는데 뭐가 더 편해요? 애기가 더 편하잖아. 아기 아니면 애기 얘기하기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운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네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할 거 이 교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야? 우리가 아까 의문의 개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의문의 개수가 변하는 친구예요? 변하지 않는 친구예요? 변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내 자음군 단순 된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음가가 바뀌니 뭐니 뭐 탈락이니 뭐니 이렇게 헷갈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음가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음가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교체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긴 해요. 교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탈락과 첨가나 축약은 제일 쉬워요. 왜? 걔네들은 쉬운데 항상 교체랑 섞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피곤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따로 빼둔 거냐면요. 사실 얘는 어떤 개념에 해당하냐면 얘 자체는 요겁니다. 음국규예요.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리고 글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 외웠잖아. 가느다란 물방울. 안 외웠어? 가느다란 물방울. 그죠? 응. 그놈 다리만 보여 말이야. 뭐야? 가느다란 명박이 뭐 이런 말 할 거야? 그건 뭐야? 그거는 이제 너무 흔해 빠져서 약간 그 변형을 해야죠. 그거 보면 어쩔 거야. 그놈 다리 봤는데 막 털이 졸라 많아. 씨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튼 요거 하나로 우리가 음축구를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기존에 외웠던 거 플러스 요 모형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요 모형을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이거에서 요거 하나로 끝날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요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뭐랑 뭐로 구분할 수가 있냐? 자, 우리 자음체계표 그대로 한번 봐봐. 뭐야? 여기가 안 울림소리, 그러니까 울림소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딱 나눴을 때, 요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다 각각 어떤 위치가 같은 거야? 조음 위치가 다 각각 같은 애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비음화나 유음화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조음 위치는 같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는데 그놈의 조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까먹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근데 그걸 나가기 전에 우리 이것도 한번 알고 가자고요. 자, 음극규의 특징이 뭐냐?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다른 자음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뭘로만 변형이 가능하냐? 뭘로만 변경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대표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음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 뭐 지읒이든 치읒이든 여기 외에 있는 모든 자음이 들어갔다 치면은 그럴 때는 요걸로 발음되는데 이 대표음이 요 친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자고요. 뭐 지읒을 뭐 넣어보든 뭐 치읒을 넣어보든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뭐 넣어볼까? 뭐 꽃 한번 넣어보자. 자, 얘 뭘로 발음해야 돼? 얘 디귿으로 발음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어? 갑할 때 이 갑자. 이거 뭘까? 갑. 이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피읍에서 비읍으로. 맞죠? 또 뭐 이제 이번에는 부, 이런 것도 뭐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다른 어지간한 자음들 다 뭘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 세 개로만 바꿔줄 수 있다. 음극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만 바꿔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된소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된소리. 박.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거 뭐라고? 탈락이냐고? 탈락이야, 이거? 탈락? 탈락이야? 헷갈려? 헷갈리면 안 되지?
얘 뭐라고? 자음이라고. 자음 중에 된 소리라고. 자음을 인정받는다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의문이 개수가 한 개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빨리 뒤지고 싶은 거죠. 난 답했어요. 다음부터 그런데 요 친구는 그러니까 탈락이 아니야. 이가 빠진다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한 개로 취급된다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좀 엇가이긴 한데,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에? 비벼?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는 교체인 거 알겠죠? 근데 얘는 왜 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옷가? 이거 옷가야. 왜 아니냐는 걸 다시 물어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자음체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 있는 얘가 뭐기 때문에? 자음이기 때문에. 자음체계에 있는 모든 자음들은 음가가 하나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탈락과 교체의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음극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자음들이 오는 경우에는 대표음인 요 세 친구로 바뀌어진다. 이 세 친구로 바뀌어진다는 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극규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나갈 거는 여러분들 의외로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비음화를 나갈 거예요. 비음화. 비음화와 유음화를 얘기할 건데, 이 두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동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동화현상 들어보셨나요? 동화현상. 동화가 뭘까요? 뭐 콩쥐팥이 있다고요? 동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성질로 변경되는 현상을 우리가 동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성질이 있고 B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둘이 만났을 때 B, B로 바뀌든지 A, A로 바뀌든지 이런 걸 동화라고 해요. 자, 비음화가 그런 친구입니다. 유음화도 그런 친구예요. 한번 볼게요. 비음화의 원론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뭐가 되는 것? 비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음이 아닌 것과 이 비음이 되는 부분,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뭐가 같아지냐면은, 조음 위치는 동일해져요. 조음 위치는 동일해져요. 예를 들어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주자면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각해서 갖고 갈게요. 자, 비음을 만났어. 어떤 비음을 만나게 되는 거야?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났어.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났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가지고 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음이 아닌 친구가 여기가 있죠? 그렇죠? 맞나요? 여기 봐봐. 보이시죠? 비읍 보이시죠? 자, 얘 실제로 발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봐봐. 비읍이 뭐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됐죠? 방금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얘가 비음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 다만 얘가 바뀌는 때 보면은 조음 위치는 동일한 친구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만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가보자고요. 자, 뭐가 있냐? 이번엔 닿는.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닿는. 비음이 아닌 것이 뭘 만나? 비음을 만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뀌어.
그럼 다시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방향이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대로 갖고 갈게요. 국물.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비음이 아닌 것이 똑같이 비음을 만나서 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발음하게 되면은 국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양상 이대로예요. 근데 얘도 어때요? 위치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보통 이런 의문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좋은 위치라는 얘기를 하면, 같은 좋은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 안 나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되죠? 그죠? 됐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이 원칙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봐봐요. 얘도 엄연히 비음 아니죠. 맞죠? 얘가 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 옵니다. 여기는 진짜 쉬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자, 얘를요. 아이고, 얘는 어쨌든 얘도 같은 비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유마는 알겠는데 이런 비음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제가 따로 적어드릴게요. 아까 방금 배웠던 그런 그 원리에만 입각을 해서 하면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요거는 요렇게 규정을 해줄 거예요. 요거 첫 번째 비음화, 우리가 가장 기본형이 되는 비음화로 규정을 할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할 거는 뭐냐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예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우리가 이건 많이 봤을 거야.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는 많이 봤을 거야. 유만 생각하면 되니까 신라, 칼날 이런 거 있잖아. 니은이 리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유마의 조건이 아닌 경우예요. 유마의 조건은 우리가 이걸 기억하잖아요. 니은이 리을이랑 만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건 추후에 다시 할 거야. 근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리을이 니은을 제외한 다른 자음과 만나는 경우예요. 다른 자음. 그럼 여기에서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거 찾아보면 될까? 니은 제외 다른 자음들. 자, 첫 번째 유형. 요게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유형은 요 부분이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 독립. 자, 우리 반드시 이거 했어요. 니은을 제외한 다른 자음과 연결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근데 얘 어떻게 발음해요?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시나요? 뭐? 독립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바뀌어요? 뭐만 보시면 돼. 자, 기억에 있던 친구들 뭘 바뀌었어? 이거 똑같죠? 맞죠? 맞아요? 그럼 뭐야? 이번엔 두 번째. 이쪽에 있는 애가 니은으로 바뀌었죠? 가능하죠? 이런 경우도 비음합니다. 이런 경우 비음화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요거까지는 좀 괜찮으셨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고? 리을이 다른 자음과 만날 때, 그러니까
유마 조건을 제외한 다른 자음과 만날 때란 말이야. 여기에서만 활용하면 끝이야. 근데 얘랑 결합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뒤에서 어차피 니은이 될 거고, 니은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유마 될 거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지.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딱 뭐가 있냐, 이번엔 비읍을 만나는 경우. 자, 방금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섬까지 바뀌죠? 그럼 리을은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돼? 니은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섬, 리. 자, 방향 그대로. 요 방향도 요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 이번에는 얘네가 있는 경우. 얘네랑 만나는 경우야. 이번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는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얘는 더 이상 바뀔 근거가 없죠. 비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유지가 되고, 그럼 얘만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만 바뀌고 얘는 더 이상 바뀔 근거가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바꿔줘야 되는 게 비음화가 맞지만 얘는 애초에 얘가 비음이니까 더 이상 바꿔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뜻 뭔지 아세요? 궁리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이 발음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앞에 이응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니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요 기조로 갖고 가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리을이 니은을 제외한, 그러니까 유마 조건을 제외한 애들이랑 만났을 때 바뀌는 양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요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자, 요 화살표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비음화라고 할 거다. 비음화라고 할 거다. 뭐,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뭐도 해줘야 돼요? 유마도 해줘야겠죠. 그쵸? 유마도 해줘야 돼요. 자, 유마는 단순히 뭐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만 생각하면 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방향은 유마라고 할 건데, 자, 여기 유마 얘기 한번 봅시다. 자, 유마는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뭐가 있으면 돼? 니은과 리을의 쌍만 있으시면 됩니다. 니은과 리을의 쌍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되게 단순합니다. 얘도 봐봐. 니은이 누굴 만나서? 리을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을 때 뭐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요거 하나 끝. 얘는 비음을 하겠다 분명히. 얘는 유마예요. 그죠? 얘는 마찬가지. 이 친구가 그냥 리을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유마죠. 다만 영향을 주는 방향에 따라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요 방향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순행동화라고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행동화라고 해요. 역행동화. 자, 여기는 지워도 되죠, 이제?
근데 우리가 유마 나온 김에 요 개념도 좀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니은과 리을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약간 어떤 예외적인 것들인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도 각각에 해당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가실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얘 어떻게 발음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공권력이요? 자, 얘는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발음되냐? 이런 식으로 발음돼요. 이런 식으로 발음돼요. 얘는요? 임진란이야? 임진난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유마의 어떤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유마의 특징은 뭐냐? 둘이 이어져 있을 때만 이게 실현이 가능해요. 그럼 그렇다는 거는 이 부분이 떨어진다면은, 의미상으로는 좀 떨어진다면, 구분이 된다면은, 그러면 유마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봐봐. 이 공권력이 무슨 뜻일까요? 공권력. 무슨 힘일까? 공공의 힘일까? 공권의 힘일까? 보통 공권의 힘으로 나와요. 공권이라는 건 뭐 이제 경찰, 뭐 소방서, 뭐 이런 거 얘들이죠. 그런 게 이제 아니면 공무원. 얘네들의 힘을 공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와주냐? 이렇게 나와져요. 이 둘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뭐 추가로 한다면은 얘는 한자어예요. 근데 뭐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얘는 요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둘이 유마가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랬어요? 공권의 힘이니까 공권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임진난이라고 했을 때 얘도 뭐로 나눠지는 거야? 임진연의 난이니까 임진난이 되는 거야. 임진난이 되는 거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두는 거 아시죠? 괜찮으시죠?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김에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걸 반드시 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됐네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한 거는 의문의 전체적인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에서 한 번에 다 처리했습니다. 비음화에 유음화에 모든 것들 다 쳐놨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교체에 뭐가 남았냐? 뭐 된소리 대기, 뭐 이모음, 뭐 역행동화, 뭐 등등등 있는데, 뭐 구개음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굵직한 거부터 끝났어요. 가장 굵직한 거 여러분 끝난 거야. 이 메커니즘만 알면 그래도 교체해서 할만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자, 여기 나머지 것들 정리해 주시고, 자, 55분이니까 하나, 둘, 장르적인 특성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고대가요라는 거 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고도 했었고, 왜? 어딜 보시는 거야? 49페이지요, 49페이지. 48, 49. 집단적인 포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 서정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집단적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의식, 뭐 어떤 종교 요쪽 부분이랑 있었고, 그 개인 서정했을 때 우리 그때 배웠던 황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 작품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정읍사라고 합니다. 정읍사. 정읍사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때 노래냐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었어요. 아이씨, 방금 바꿨는데. 왜 이렇게 약하노? 자, 백제시대의 노래예요. 네, 백제시대의 노래고요. 왜요? 왜? 백제시대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우리가 신라시대 이전 거는 다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의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화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포인트도 봐야겠죠? 행상인이라는 포인트, 아내라는 포인트. 행상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야? 약간 떠돌이 상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떠돌이 상인. 왜 그러죠? 잠시만요. 아이. 아이씨. 행상은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내가 뭐 이러는 거야, 오늘. 정신 어디 갔나, 아주 그냥. 아무튼. 떠돌이라는 거는 어디를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자,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뭐라는 걸까요? 집착해? 걱정을 하겠죠. 걱정. 왜? 여기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분명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이제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근원설화가 있습니다. 근원설화. 근원설화가 뭐냐면요, 이 작품의 바탕이 되는 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설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돌이 된 어떤 여자. 그러니까 뭐야, 남편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대로 돌이 돼버렸다는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가면 여자가 마치 기다리다가 돌이 된 것 마냥 그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특정 지역에 어떤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요 내용이랑 연결이 좀 돼요. 자, 아무튼 이제 내용으로 좀 바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정읍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짝 고려가요랑도 뭔가 유사한 포인트가 있어요. 고대가요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포인트가 있냐면요, 그 밑에 그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냐, 어기야 어강돌이 아흥 다롱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기야 같이 이런 뭐도 있냐, 여음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인데 백제시대 노래인데 불구하고. 자, 이제 내용으로 이제 바로 연결을 해보자면요, 처음에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뭐라고 읽어볼까? 아래야 어떻게 읽으라겠죠? 아나 으로 읽어주시면 조금 편하다고 했죠? 그럼 뭘까? 타라! 달님이시여, 달님이시여, 높이공 도드샤, 달님이시여, 높이 비춰 주세요 라고 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일종의 달한테 내가 뭘 했어요? 일종의 소원을 빌었어요. 맞죠? 맞죠? 자, 이 달이라는 존재가 그럼 뭘까요? 달이라는 존재, 소원을 빌만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얘를 절대적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절대적 존재, 그죠? 달하 높이 도드샤, 그 다음에 밑에 머리공 빛이 오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소원은 뭐냐, 높이 떠서 머리에 비춰주세요.
누구의 머리를 얘기하는 걸까? 방금 누구 얘기했어? 어느 행상인이 아니니까 남편 얘기겠죠. 남편의 머리에 비춰주세요. 뭐 탈모빔 이런 거 아니고요. 남편의 머리에 비춰주래. 왜 그런 걸까요? 생각을 해보자. 얘가 어쨌든 직업이 떠돌이 상인이다 보니까 이런 뭐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불이 없었죠. 그런 그 전등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 위에 비춰서 가는 길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런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째 줄부터 볼게요. 저젠 여러 신고요. 저젠 여러 신고. 이게 뭐냐면요, 저제가 저잣거리예요. 저잣거리. 저잣거리 뭔지 아세요? 저잣거리. 시장 같은 거, 시장. 시장. 옛날 시장을 저잣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젠 여러 신고요. 어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아니, 시장에 가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밑에 어그야. 여기는 뭐 이제 여음구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진대를 드디울쉐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진대가 뭐냐면요. 진대가 뭐냐? 약간 이제 젖은 곳이라고 해요. 젖은 곳. 그러니까 일종의 진흙탕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뭐래? 진대를 드디울쉐라. 디딜까? 까봐. 자, 여기서 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쉐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진흙탕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변형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얘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갈까봐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남편에 대한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걱정이 들어간 부분이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기어경들에게 넘어가시고요. 예.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놓고시라가 짐을 놓아주세요. 짐을 놓아달라는 얘기가 행상인을 생각해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좀 쉬셨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기야 내 가는데 점그럴세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내 가는데 점그럴세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저물까봐. 이 저물까봐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해가 저물까봐. 그러니까 밤 되면은 위험하니까 그냥 놓고 좀 쉬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이제 밤에 놀러 나가. 그냥 집에 놓고 자. 집에서 조신하게 있으세요. 이런 걸 말한 거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내라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남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가면. 자, 남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저녁이 될까봐 두려우니, 어디에다 놓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아내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가는데, 내가 기다리는데. 약간 어떻다는 거야? 지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근원서랑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금방 하죠?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윗글의 달과 보기의 너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의 달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일종의 기원의 대상, 절대적 존재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고전시가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제목이 이제 윤선도 작품의 오후가란 뜻인데, 오후가란 작품인데 아마 중2나 중3 때 배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없었어? 나 때는 있었는데 없었나 보네. 제가 이걸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무려 그때가 언제냐? 2014년이었으니까. 예.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이 작품을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내신할 때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첫 작품이었습니다. 처음 수업했던 첫 작품이에요. 예. 그랬었어요. 벌써 그게 10년이나 지났대요. 그때 당시만, 그럼 잠깐만, 10년 전이면 지금 그 친구들이 벌써 27살인 거야. 개빠르다, 시간. 25살. 와. 개 늙었네, 나.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 예. 시간 개 빨리 가네요. 그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교과서가 다르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요. 무려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이었을 때는, 그때는 학원에서 때리는 게 가능했어요. 요즘은 안 하잖아요. 요즘은 줬답니다. 요즘 일단 줬대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도 때리긴 했었어요. 네, 열심히 맞고 자랐습니다. 응? 응? 아무튼 뭔가 좀 잘못하면 괜히 막 뭘로 맞아? 책으로도 맞고, 이제 테니스 채 꺾어가지고 그 돌돌 말아가지고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막. 네, 열심히 그랬어요. 가끔 발차기를 맞을 때 있고. 막 다 엎드리래. 다 엎드려가지고 다 이렇게 일렬로 다 엎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플라잉 니킥을 해가지고 우리 다 도미노 마냥 나고 넘어지고 막.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러면 잤대요. 이제 뉴스에 나오고 난리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자, 얘가 대충 뭔 것 같아요?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고 했으니까 얘도 달이네요. 그렇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이 광명이 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간 거야? 의인화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 달에 대한 얘기. 근데 여기는 무슨 속성이 있다? 만물을 다 비춘다는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보고도 말을 안 한대. 그건 뭐야? 또 조용한 그런 속성도 있네요. 그렇죠? 과묵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벗인가 노라. 내 벗 중에 하나가 뭐라고? 달이라고. 자, 여기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오우가잖아요. 5가지의 벗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제 뭐 대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선 거기에 하나만 나온 거예요. 자, 일단 1번. 달과 너는 모두 어두운 밤 하늘에 있는 광명한 존재이다. 맞냐? 적절한 거야? 맞냐? 맞지 않아요? 그치? 머리군 빛이 오시라 막 이랬잖아. 그죠? 여기서도 만물을 다 비춘다 라고 했으니까 연결되는 거겠죠. 자, 2번. 달과 너는 모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둘 다 아니죠. 도와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소망의 대상이라고 했지, 소망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3번. 달은 충만함을 드러내는 대상, 너는 합의를 드러내는 대상. 둘 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달은 화자가 재회를 희망하는 대상. 달을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늘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대상. 뭐 딱히 안 보이죠. 자, 근데 5번도 당연히 아니겠고요. 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후렴구를 사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일단 후렴구를 사용하긴 했으나 시상을 집약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너 죽었니? 뭐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3번.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 소재가 뭐였는데? 달이었잖아요. 그쵸?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의문형 문장은 아예 안 보였고요. 그 다음에 5번.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태도 변화가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자, 3번. 3번이라는 건, 자, 윗글에 진대를 드디울세에 담긴 화자의 심리를 쓰시오. 뭘까요, 그러면? 어떤 심리야? 걱정하는 심리죠? 걱정하는 심리.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화자가 기다리는 이미 행상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어딜까? 뭘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한상인인 걸 알 수 있는 곳 어디였어? 뭐라고? 도? 저재너려 신고요. 여기 부분이겠죠? 거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재너려 신고요. 저작거리,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고요. 이거 혹시 제목 아는 사람? 뭘 것 같아? 뭘 것 같습니까? 이거 뭐라고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뭐 있잖아, 그거. 그죠? 그거 뭐라고 하냐? 공무도화가라고 합니다. 공무도화가. 얘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여성 화자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수광부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백수광부. 백수야? 킹같 킹차 간무직 막 이런데 요즘엔. 자, 백수가 뭐냐면 하얀색 머리예요. 흰색 머리. 그리고 광부라는 건 이 광부가 아니라 미칠광. 흰색 머리에 흰 머리에 미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진짜 얘가 흰색 머리에 미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강을 건너서 자살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을 건너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고대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 아직 종교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뭘로도 보냐면은 일종의 무당으로도 봅니다. 무당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어떤 의식을 하는 걸로도 비춰지긴 합니다. 의식.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강 앞에서 강님시여, 신이시여 이러세요. 막 의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개인 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처음부터 뭐가 있습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하는 어떤 물이라는 것. 물이라는 뜻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떠한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이 물이 보통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쵸? 죽음. 그쵸? 근데 그냥 죽음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떤 물이라는 자체를 어떠한 경계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아요. 이걸 건너면 죽는 거니까. 이를 건너면 죽는 거니까.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이별의 경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자, 아무튼 여기를 건너지 말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진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물을 건너시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별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까 왜 휩쓸려 죽었어요. 그럼 세 번째 형 같은 경우는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신님을 어이할 거였어요. 야, 이미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럼 요런 상황은 뭐야? 일종의 부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태도. 뭐 말을 하려던 말았어. 뭐 해탈? 체념적 태도라고 하죠. 체념적 태도. 체념적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야. 내가 이제 고전어휘를 하나도 못 외워왔어. 근데 그 하나도 못 외운 상태에서 시험 봤는데 빵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아야 되잖아요. 이런 남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씨발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체념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자, 우리가 이 체념적 태도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요. 우리가 이런 태도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운명론적 태도라는 것도 있어요. 운명이라는 어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운명론적 태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보통 이게 나올 때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봐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걱정, 이별, 죽음, 체념이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4가지의 포인트로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무슨 기승결이요? 기승전결이죠. 그렇죠? 기승전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기승전결의 환식.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부터 갑자기 우리가 고려가오를 또 하네요. 우리 이거 안 했죠, 그죠? 요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동동 하나만 했어요. 그냥 맛보기 느낌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자, 우리 고려가오의 특징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염구와 후렴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여기도 어때요? 후렴구 있죠? 위, 두어령형, 저령형, 다링들이 이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염구도 있습니다. 뭐였어? 아질가 있었네요. 그죠? 아질가. 그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뭐만 하고 이제 내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서경벌곡이라는 이 작품은요. 여기서 화자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보통 어떤 누군가가 사랑을 할 때는 적극적인 편이에요, 소극적인 편이에요. 보통은 적극적이야? 고백 박어 막 이래?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 화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님과 이별을 하게 됐어요. 이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때문에 이별을 한 거냐면은 얘가 이제 벼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저 멀리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동강 너머에 이제 그 남자가 있고 나는 지금 헤어진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요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한다 사공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동강이 넓은지를 몰라서 네가 배를 내어놓은 거냐? 근데 내어놓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사공아. 그러니까 사공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갈 수가 없어. 대동강 넘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시 럼난디 몰라서 여기다 패드립까지 박습니다. 네 가시, 이게 너의 아내가 밑에 뭐라고 했어요? 럼난디 음란한 줄도 몰라서. 그래서 널 배에 얹은다 상황, 이게 뭐야? 왜 배에 나를 태워주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공이 배 안 태워준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공도 욕하고 아내도 욕하는 거야. 사실은 뭐야? 이건 사실 뭐 숨겨진 뜻은 뭐예요? 님이 보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 사실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적절한 겁니다. 윗글과 복이 모두 강물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 건 맞지만 밑에 거는 아니죠. 이별 근데 경계라는 거는 공통적인 포인트가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자, 윗글과 복이 모두 임과의 이별에 대해 자책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니, 남 탓 오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고요.
3번. 자, 윗글과 복이 모두 어떻게든 임과의 이별을 막아보려는 노력이 드러난다. 살짝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얘는 지켜본 것 같기도 하고,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얘가 건너갔잖아요. 그죠? 뭐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빼볼게요. 자, 4번. 윗글에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 뭐 극복이야. 체념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 넘어가시면 되고. 자, 보기에서 타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맞죠? 그냥 5번. 윗글에서는 임과 영원히 함께오자 하는 절대 아니죠. 그죠? 보기는 임과의 이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아직 못 받아들였으니까 사공한테 지랄하는 거잖아. 그럼 답이 3번이겠네요. 그죠? 자, 2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내 있다. 사실 여기서는 뭐 개인 서정에 조금 더 가깝죠. 그죠? 2번.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선경 후정 이거 뭐였죠? 앞에는 경치고 뒤가 감정이었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자, 3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체념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죠? 어이할꼬라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다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의문형 어미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리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음성상징어 사용하여. 야, 음성상징어 있냐? 음성상징어가 뭐였어? 개굴개굴 막 이런 거잖아. 칙칙폭폭 이런 거. 그런 거 없죠. 5번. 부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대한 비판인식, 비판이 아니라 체념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을 고려할 때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자, 하나의 문학작품에서 동일한 시어지만 시어가 사용된 상황이나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첫 행해물은 이미 죽을까봐 만류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염려를 들어야 하는 역할. 처음에 이거 얘기했죠. 걱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해물은 화자와 이미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모모의 원인 제공, 이별의 원인 제공. 그죠? 세 번째 행해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이미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걱정, 이별, 죽음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였죠. 되나요? 자, 드디어 그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 부지가라는 작품. 제가 처음에 언급을 드렸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요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부지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더 자세히 보는 게 낫겠죠? 자, 3번 문제에 있는 보기 먼저 볼게요. 자,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의 머리를 내어놔라가 의미하는 것.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천지가 개벽한 이래 이 땅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 임금과 신하의 명칭도 없었다. 다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청간, 신청간, 오청간, 신기관 등 9간이 있었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이들 추장 동그라미. 추장이 백성들을 통솔하였으니 모두 만호에 7만 5천 명이었다. 그 얘네들이 원래 무슨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부족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부족 국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나마 고대 국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 백성들은 대부분 산이나 들에 살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밭을 갈아 밥을 먹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뭐야? 머리를 내어놓으라가 뭐였어? 일종의 대표, 대장을 내놔라, 통솔자, 우두머리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거부가 처음에 뭐 했어? 머리를 내놓아라. 자, 일단 대상이 누구냐? 거북이에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거북이는 보셔야 되겠지만 소망의 대상입니다. 예? 근데 소망의 대상한테 이딴 식으로 하자고? 이게 말이 돼? 자, 일단 볼게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 머리를 내놔라 라는 이 포인트는요, 뭘로 보셔야 되냐면 명령형 어조로 봐야겠죠. 명령형 어조.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머리라는 얘기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두머리를 내놓으라는 해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걸 왜 명령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할까? 그만큼 우리의 소망이 뭐하기 때문일까?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망이 있는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대상한테요, 조금 약간 명령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협박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진짜 간절한 소망 뭘까요? 나 남자친구 생긴다. 이런 거는 이제 하느님 남자친구 좀 내보쇼. 아 내놔. 잠깐 여기에서 나 종교 있다. 손. 괜찮네요. 탈룰라 할 뻔했어요. 혹시 있나요? 아무튼 그럼 이제 소망의 간절함이 드러나면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어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만약 내어놓지 않는다면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가정의 상황을 드러냈어요. 그쵸? 가정의 상황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뭐야? 구워 먹으리 뭐를? 그 머리를 구워 먹을? 여기도 지금 뭐야? 일종의 협박이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구직어 같은 경우는 뭐에 좀 더 가까워요? 집단적인 의식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를 달라는 어떤 일종의 의식인 거지. 의식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윗글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부분은 니은입니다. 자, 순정공이 임의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납치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이때 한 노인이 말하였다. 옛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하였습니다. 지금 바닷속 짐승이 어떻게 사람들의 입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친다면은 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이 그 말대로 했더니 용이 바다에서 나와 부인을 바쳤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거기다가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야? 집단적이라는 거죠, 일단. 수로 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뛰어나서 매번 깊은 삶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식물들에게 납치를 맨날 당해. 테이큰이냐고 무슨 딸 맨날 존나 불쌍해. 맨날 납치당하고 아빠 맨날 빡쳐있기만 하고 그죠?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부른 해가의 가사는 이러하다. 좀 비슷합니다.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하나를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가. 여긴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쵸? 네 만약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사로잡아 구워 먹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명령형과 뭐가 동시에 있어요. 협박이 동시에 있네요. 그죠? 자, 1번 볼게요. 배경설화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집단적으로 불렸던 노래이다. 맞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일단은 뭐 우두머리를 뽑고 싶어 하는데 살짝 일단 킵을 좀 해놓을까요, 여기는?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거북이 지은 죄야 그와 합당한 응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단은 니은은 맞는데 확실히 기억이 아니죠, 그쵸? 기억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2번은 맞는 말이겠네, 그쵸? 이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면 새로운 대장, 새로운 우두머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요구사항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대응을 제시했다. 맞죠? 5번 니은의 거북은 기억의 거북과 달리 부정한 일을 저지른 존재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뭐 딱히 뭐 있진 않죠. 전체적이니까, 그죠? 2번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뭐 시어의 반복은 있습니까? 있죠. 거부가 있잖아. 있어. 근데 뭐가 없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안 보이죠.
우리가 선지를 읽을 때 항상 하나하나씩 다 뜯어먹으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3번.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내면, 이것도 없죠. 그 다음에 4번. 자연문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맞니? 없죠? 5번. 대상의 명령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에 머리를 내어놓아라가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이건 뭐였어? 아까 우두머리를 주세요. 대장님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51페이지 보시면요. 자, 요거는 우리가 했었습니다. 1번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갔는데, 그죠? 자, 이 작품은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불교적 생사관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시적 대상인 누이는 이렇게 정해진 죽음을 뜻밖의 이른 순간에 맞게 된다. 비록 화자는 생설을 초월한 승려이기는 하지만 혈육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화자는 이 슬픔을 극복하고 만남을 기약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쵸? 1번. 머뭇거리고로 봐 화자는 불교적 생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의 공파에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되니? 아니야.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이건 맞죠? 응. 아니라 했어? 치새끼야? 티발씨야? 자, 2번. 자, 가을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여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제일 조금 애매하죠? 그죠? 3번. 이른 바람으로 보아 대상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알 수 있다. 맞고. 4번. 아야에서 화자의 슬픔은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그 슬픔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맞죠? 이거는. 5번. 미타 차례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슬픔을 극복하는 데에는 종교적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맞고. 답은 2번입니다. 했었어? 근데 왜 1번이라 했어? 그래, 왜 바꿨어요? 그냥? 여기서 보기를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의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기의 관점을 기준으로 갖고 가야죠. 그죠? 그럼 그 부분에 이 보기에서 초월한 승리이긴 하지만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얘기잖아요. 슬픔을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왔다면 1번은 넘기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죠? 여기 뒤져오라. 자, 2번. 윗글에 대한 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몇 번이었어요? 5번이요? 2번. 자, 자연물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관계? 뭐 어떤 관계? 한 가지. 그쵸? 한 가지에서 나오고, 이 부분 맞는 말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에서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식구를 찾아 쓰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뭐 이건 아까 비슷한 말이네. 한 가지에 나고 그 다음에 둘이 다른 거잖아. 그죠? 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4번. 윗글의 화자는 혈육을 잃었지만 어떤 태도를 바탕으로? 뭘 것 같아? 무슨 태도? 체념적 태도야? 에? 극복적 태도는 뭐야? 나도 궁금하네. 종교적 태도. 종교적 태도. 왜? 미타탈에서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종교적 태도로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불교적 세계에서 뭐 하기를 소망한다? 재회하기를 소망한다. 다시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보시면은, 자, 법률상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자, 일단은 뭐야?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법성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한마디로 뭐야?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 형법은 사람의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를 정해놓은 일정한 행위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성 요건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 맞아요? 행위.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방금 했는데 그쵸? 그런데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 밑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건 뭐야? 법을 어긴 걸로 인정하지 않은 일종의 예외적인 부분들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선원 5명이 탑승한 선박이 피족의 양식장 30m 앞에 정박되어 있었다. 선장은 갑자기 심한 태풍이 몰아치자 안전을 위해 배의 닷줄을 늘여놓았다. 태풍 때문에 풍랑이 이는 과정에서 선박의 닷줄이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양식장 주인은 선장을 고사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긴 어떤 무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양식장에 피해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장을 고소했는데 하지만 선장의 행위는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자, 거기 밑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뭐가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본 거야? 이 둘 중에서. 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겠다? 위법성이 배제되었다. 이 사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인 긴급 피난과 관련이 있다. 뭐가 나온다고 이제 앞으로? 긴급 피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히 이유 있는 행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좀 말이 어렵긴 하는데 그죠? 이 위난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위난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있었네요. 그쵸? 자, 거기서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성립한다. 긴급 피난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법익이 포함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법익이라는 이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어떤 법익을 우리가 뭘 할 수도 있어.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했잖아. 그쵸? 이거에 대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게 뭐였어요? 생명. 그죠? 생명 나왔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익이 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다. 현재 위난이란 그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뭐라고요? 위난이라는 것은 즉시 혹은 곧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침해가 발생한 때에도 그 침해가 중대될 때나 계속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자, 현재의 위난이 된다. 현재의 위난이 있느냐는 긴급 피난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본인이 고의로 자처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 피하는 행위라는 게 고의면은 인정이 안 된다. 그쵸? 됐죠? 자, 그리고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피난하는 행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되며 피난 행위가 위난에 빠져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게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보호해야 하는 법익과 침해해야 되는 이 법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더 높은 경우에만 이게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피난은 위법성이 배제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같다. 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정당방위와 다른데 자, 지금 뭐가 있어? 정당방위와 같은 공통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둘 다 뭐야?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그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법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불법을 부정하여 정당하게 반격을 가하는 것이지만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럼 정당방위는 뭐라고? 불법을 하는 거죠. 그죠? 불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야? 정당방위가 뭔데? 말 그대로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폭행하는 거잖아. 그럼 불법이죠, 폭행은. 그죠? 네,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그런 위법적인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긴급피난은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일정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뭘까? 사고 현장이잖아, 그치? 사고 현장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피난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은 부과된 특별한 직무를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범죄 현장의 경찰관, 화재 현장의 소방,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씨발 얘가 피난을 하면 돼? 안 되지. 그 다음에 화재 현장의 소방관이야. 야, 불 끌어다녀야 되는데 피난하면 어떡해? 야, 이거 폭발할 것 같아. 진짜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진료 현장의 의사. 얘 좆될 것 같은데 이거 수술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돼? 안 된다고. 그죠? 얘네들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긴급 피난을 금지할 뿐이지 무조건 금지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 근데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이걸 5번이라고 하신 분이 꽤나 있었어요. 맞죠? 나 5번이라고 했다, 손. 한 분, 너도 있잖아. 너 5번 아니었어? 너였냐? 꽤 많았어요. 자, 확인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자, 5번은 확인할 수 있잖아. 주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가? 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3번입니다. 그죠? 형법에서 위법적 조각 사유를 인정한 계기가 뭐 있지는 않아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구성 요건이라는 게 뭐야? 범죄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공통점 뭐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죠? 위법성이 배제되어서.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호 대상이 되는 법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명예, 뭐 재산, 뭐 자유, 뭐 신체,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5번. 긴급피난자 이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고 장소는 편도일, 약간 한문철 느낌이네요. 약간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의 범위 안에서 매우 조심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가까운 곳에 신호등 때문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빗길이라 차가 미끄러졌고 피고인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느리게 오던 승합차의 측면에 부딪혔는데 자, 피고인은 다치지 않았고 승합차의 옆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처벌 여부 및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처벌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그 승합차 문 찌그러진 거에 비해서 내 목숨을 상겼잖아. 그치? 그럼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더 크니까. 그럼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럼 4번, 5번을, 3, 4, 5번을 봐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순한 과실이라고 하면 뭐가 애매한데요. 그죠? 처벌해서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뭐, 4번 같은 경우 정당한 반격을 뭐 차로 하냐? 안 되죠. 5번. 왜냐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에 빠진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던 수단. 버스를 치우면 어떻게 돼? 거기는 사람들의 그 보험금 존나게 청구해야 돼요. 좆대요, 님들. 저도 예전에 버스 타다가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다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받았냐면 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때 버스랑 부딪힌 차량이 마티즈였거든요. 근데 마티즈 같은 경우는 아시죠? 그 조그만 차. 반이 없어졌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나도 사고를 당했잖아. 봤는데 마티즈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없어져 있어. 근데 웃긴 거 운전자는 잘 살아있어. 운전자가 잘 내려서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딱 반대했는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에 이제 그 일어서 있었던 어떤 할머니 분이 한번 엉덩방아를 좀 잘못 찧어가지고 그 뒤 뼈가 좀 나가셨어. 그거 말고는 뭐 다들 괜찮, 그냥 덜컹한 느낌에서 끝나가지고 덜컹하고 80만 원 모았습니다. 아무튼 그거 한번 버스 잘못 찌면 어떻게 되냐? 그 다 보험료 겁나게 올라갑니다. 그 80만 원씩 몇 명을 냈겠어? 30명만 내도 얼마야? 2,4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한 번 사고 냈다고 그냥 돈이 훅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자, 3번.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정당방위죠? 그럼 정당방위 제일 쉬웠던 건 뭐야? 2번이겠죠? 자, 4번. 니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뭐야? 그 일반적인 직업이 아닌 특수한 직업 같은 경우는 긴급피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왜 그런 거야? 그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뭐에 제일 가까워요? 5번에 제일 가깝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